안녕하세요. 피셔인베스트 피셔입니다. 자, 우리 채널은 경제 초보자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 근거는 경제지표의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경제지표는 지금 상태가 경기 국면의 어느 구간에 위치해 있는지를 알려주는 이런 하나의 도구입니다. 그림과 같이 경기는 상승, 둔화, 하강, 회복을 반복하는데요. 지금이 경기의 어느 구간에 위치해 있느냐 이것에 따라 위험자산인 주식과 안전자산인 채권의 비중을 다르게 하는 거죠. 더 쉽게 설명드리면 그림의 회복과 상승 국면에서는 주식형 자산을 투자하고 둔화 및 하강 국면에는 국채 등의 채권형 자산을 투자하는 것을 무한히 반복하는 것이 우리같이 평범한 개인들이 할 수 있는 투자의 기본입니다.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경제 지표를 보면 내일 또는 다음 주 그리고 다음 달 이렇게 단기적으로 주식시장 또는 특정 종목의 움직임을 정확히 맞출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그래서 이 질문 주시는 이 메일 내용을 보면 주식시장이 단기적으로 오를지 떨어질지 아니면 어떤 종목을 투자하고 계신데 자 이것이 오를지 떨어질지 이것을 알려달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이 경제지표만 보고 단기적인 증시 움직임을 만약에 정확히 맞출 수 있다면 경제학자며 기관들은 이미 선물 옵션 투자에서 전 세계 모든 부를 휩쓸고 있겠죠. 자 그래서 단기적인 흐름을 맞추자는 게 아니라 중장기적인 흐름을 예측하는 이게 바로 경제지표라는 거죠. 자, 좀 더 현실적으로 지금 상황을 경제지표를 통해 설명을 드리면 다수 경제지표를 봤을 때 경기의 상승 국면, 그 녹색이죠. 이 영역 안에 지금 경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전염병 사태로 증시가 많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채 버블이 붕괴를 한 것도 아니고요. 산업혁명처럼 수요가 갑자기 엄청나게 크게 증가할 만한 산업의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도 아니죠. 그래서 지금은 경기의 그 정점 그리고 증시에도 최고 꼭지점이 되겠죠. 이것을 100이라고 놨을 때 상승 국면에 80에서 100 사이 어느 국면에 위치했습니다. 그래서 레이트 사이클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 이거고요. 주식은 오를 가능성이 좀 더 높은데 그러나 무조건 주식에 몰빵해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 경기의 정점이 될 수도 있겠죠. 내일이 될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최소 40% 이상의 비중은 주식시장이 급락할 때 반대로 움직이는 달러 아니면 국채 등의 채권 자산을 반드시 보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정점이 더 가까워진다 하는 경제지표들이 늘어난다면 채권 비중을 훨씬 더 높게 가져가야 되겠죠. 자 결국 경제지표가 이 단기간의 증시 움직임을 기가 막히게 맞출 수 있을 것이라 착각했던 분이 계신다면 아쉽지만 그런 건 없습니다. 경제지표는 중장기적인 흐름과 경기 국면이 어디쯤인지를 예측할 수 있는 도구일 뿐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이 투자를 하시는 분들 중에 장기 투자가 무조건 이길 것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지표를 모니터링하면서 대응해야 할 필요조차 없이 그냥 장기로 묻어두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기도 하시는데요. 그런데 말이 좋아서 장기 투자지 공부하기 귀찮아서 방치하겠다는 거죠. 자 예를 들면 만약 이번 전염병 사태로 증시가 급락했으니 분명 시간이 지나면 튀어오를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시고 투자를 한 우리 같은 동학 개미운동의 멤버라면 확진자가 감소하는지 여부 그리고 이번 사태 이전의 경제 상태로 복귀하는지 여부를 보고 매도의 시점을 잡아야겠죠. 만약 확진자가 감소하지만 과거와 같은 경제로 회복하지 못한다면 주가도 이전 수준까지 오르지 못할 수도 있겠죠. 자 그렇게 되면 증시가 전 고점까지 오르는데 아주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아예 오르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적정한 수익을 내고 매도하는 것이 좋은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확진자 감소폭이 앞으로 백신이 나오든 치료제가 나오든 해서 확실히 감소하는 모습이 관찰된다면 12월 1월에 이전 경제 상태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 증시도 크게 상승할 수 있겠죠. 그래서 좀 더 보는 거고 그리고 다음으로 또 만약에 삼성전자를 투자하셨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삼성전자에서 가장 높은 영업이익 기여를 하고 있는 반도체 가격 및 수출량 이 핵심 지표를 봐야 합니다. 반도체 가격에 선행하는 이 선진국들의 소비 경제 지표가 장기간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때는 장기 투자를 하면서 해당 경제 지표를 모니터링하면서 대응하거나 아니면 지금 적정한 수익이 확보된 상태라면 매도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이렇게 자신이 투자한 부분에 그 핵심되는 경제지표를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요. 어느 시점에 매도를 할 것인가 아니면 어느 정도 기간을 투자를 할 것인가 계속 보는 게 바로 장기 투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장기 투자네 어쩌네 하면서 공부는 전혀 안 하고 핵심되는 경제지표도 안 보고 묻어두기만 해야 된다 이런 분들이 있죠. 솔직히 장기 투자자들 중에 90%는 이 오를 것을 예측하고 손절도 할 수 없는 큰 금액을 투자했는데 주가가 크게
크게 빠져서 손절도 못하고 비자발적인 장기 투자자가 된 분들이죠. 워렌 버핏이 평생 보유할 주식이 아니면 매수하지 말아라 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자식한테 물려줄 만큼 좋은 주식이라서 장기로 가지고 있는 거다, 뭐 이런 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그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잘 아는 거죠. 뭐 물려있는 종목이 만약에 지금 당장 내일이라도 원금 올라온다면 뭐 장기 투자고 뭐 워렌 버핏이고 나발이고 다 집어 던질까 심각하게 아마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다가 감정이 잠깐 이입이 되긴 했는데요. 자, 무조건 존버하면 오른다, 이런 논리는 이미 끝났죠. 왜냐면 지금은 우리나라 GDP 성장률이 8% 막 이렇게 나오던 그런 시대가 아니라 마이너스 성장을 걱정해야 하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오늘도 가장 중요한 경제 지표를 통해서 현재 경기 국면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증시의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많이 질문 주시는 내용이 있는데요. 닥터 코퍼라고 하죠. 구리 가격이 최근에 저점을 찍고 급등을 하고 있는데 그럼 주식시장도 개선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 유가는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많이 주십니다. 자, 우선 구리부터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구리를 닥터 코퍼라고 부른다는 거 다들 한 번씩 들어서 알고 계시죠? 구리가 경제학자보다 실물 경제를 더 잘 예측해 왔기 때문입니다. 제조업 및 건설업, 조선업 등 이 모든 산업 분야에서 폭넓게 사용되기 때문에 구리 가격이 오르면 실물 경제도 잘 돌아가고 증시도 상승하여 왔기 때문이죠. 정말 이것이 팩트인지 아닌지도 우선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그림에서 녹색 선은 미국의 증시의 전년 대비 상승률이고요. 붉은색 선은 구리 가격의 전년 대비 상승률입니다.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 약 30년간의 자료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뢰도가 있겠죠. 자, 그림을 보면 구리 가격이 주식시장을 약간씩 선행을 합니다. 구리 가격이 전년 대비 상승을 하면 증시도 반등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구리 가격의 이 전년 대비 증가율이 꺾여 내려오면 이후 증시도 하락하는 경우가 많았죠. 물론 하루나 일주일, 한 달 이렇게 단기만으로 보면 다르죠. 하지만 주식시장은 결국 실물 경제를 반영하기 때문에 구리 가격과 주식시장이 중장기적으로 상당히 유사하게 움직여 왔고요. 그래서 닥터 코퍼라는 이름이 붙게 된 겁니다. 이건 팩트죠. 그렇다면 지금 구리 가격이 파운드당 2.3달러로 저점 대비 15% 이상 상승을 하고 있는데 실물 경제가 이 최악에서 회복되고 있다고 봐야 할까요? 그리고 주식시장도 앞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을 해야 할까요? 그럼 다음 그림을 함께 보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림은 구리 가격과 국제 유가입니다. 두 가지 원자재 또한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유사하게 움직여 왔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구리 가격과 달리 지금 국제 유가는 아직도 바닥을 기고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네요. 자, 글로벌 경기가 저점에서 회복하는 구간이라면 당연히 구리와 유가가 모두 회복을 해야 되는데 왜 구리 가격은 반등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국제 유가는 반등을 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자, 답은 수요와 공급에 의한 투자자들의 예측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우선 구리부터 설명을 드리면 구리의 경우 전 세계 약 50% 이상 물량을 중국에서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월에 중국 구리 수입량은 전년 대비 13% 증가를 했습니다. 여기에 최근 남미의 구리 광산이 이 전염병으로 일시적으로 폐쇄가 되면서 구리의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따라 구리의 수요는 계속 있는데 공급에 차질이 예상되기 때문에 구리 가격이 상승을 한 것이죠. 반면 국제유가의 경우에는 지난 9일에 오펙과 비오펙국 10여 개국이 합한 그 오펙 플러스가 하루 1000만 배럴의 감산에 합의를 했지만 일단 감산량이 상당히 너무 작고 이란, 리비아, 멕시코, 베네수엘라 등에서 감산을 거부한 상황입니다. 더욱이 핵심적인 것은 미국의 엑소모빌이나 BP 등 이런 셰일 오일 메이저 업체는 감산 합의에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유가 회복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고요. 미국 셰일 기업들 중에서 부실 기업들이 도산하고 인수합병된 다음에야 국제 유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런 논리의 근거는 이전 제가 셰일오일 관련 영상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요약을 해드리면 미국의 셰일오일 기업들은 시추공을 미리 뚫어놓고 유가가 올라가서 손익분기점이 넘어갈 때 생산량을 늘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감산 자체가 큰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미국의 메이저 셰일 에너지 관련 업체들은 이 영세한 업체들이 도산하고 이들 기업들의 자산을 낮은 가격에 인수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산 합의가 쉽지 않은 이유는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 맨 마지막에 링크를 넣어드리겠습니다. 확인하시면 되고요. 결국 오펙 플러스의 감산 합의에도 불구하고 공급은 이미 과잉되어 있고 수요는 감소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유가에 그대로 반영돼서 유가가 오르지 못하는 겁니다. 구리 가격의 반등 및 국제 유가의 하락하는 이런 상호 다른 움직임을 볼 때 현재 원자재 가격이 이 실물 경제의 회복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며 투기 자본의 심리 변화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리 가격이 반등하고 있다고 글로벌 경제가 회복하고 글로벌 증시가 회복한다 이렇게 전망하기에는 무리가 있고요. 국제 유가는 앞으로 수요 회복 여부에 상관없이 미국의 셰일오일 기업들이 파산하고 구조조정이 되기까지 어떻게 보면 상승이 어려울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실물 경제가 사실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매주간 발표되기 때문에 가장 빠른 실물 경제 확인이 가능한 미국 실업수당 청구 건수에서 그대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현재까지도 미국의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660만 건 이상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실물 경제 회복 여부가 불투명한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일단 수요가 개선되려면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좀 감소하는 이런 흐름이 나타나든 아니면 다른 경제 지표들이 회복되는 모습이 좀 나타나야 되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중국 정부의 임의적인 조작 가능성으로 인해서 차이신 제조업 지수 등 이 중국의 제조업 지수의 급등 또한 지금 신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앞서 살펴본 대로 구리의 가격 회복은 중국 3월의 구리 수입 증가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또한 이전 시간에 설명드린 대로 중국의 자동차 판매량 또한 3월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발표된 IMF GDP 성장률 전망을 보면 중국의 성장률 전망이 두드러지게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 내년이 2021년 올해의 기저효과로 모든 국가의 경제 성장률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있는데 특히 중국의 성장률을 더 크게 보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임의적인 조작이 불가능한 경제 지표들이 개선되고 있고 글로벌 주요 기관 또한 중국의 차별적인 경제 성장률 전망 의견을 내놓고 있는 건데요. 이렇기 때문에 중국의 통계는 조작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냥 믿고 거른다 이것이 아니라 글로벌 투자 자금의 중국 유입이 될 가능성과 프록시 통화인 우리나라의 통화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의 투자 가능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프록시 통화는 복제 통화라는 의미죠. 그래서 글로벌 투기 자금이 중국으로 유입될 때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환율 및 증시에도 외인 자금이 유입되어 온 경향이 높다. 이것을 설명드리는 거고요. 만약 이번 전염병이 적정 수준에서 마무리된다면 성장률 측면에서 중국의 상승률이 빠를 수 있으므로 차후 관련된 경제 지표들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환율 문제를 설명을 드릴 건데요. 앞서 잠시 중국에 대해서 설명드린 이유가 바로 이 환율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3월 수출은 1851억 달러고요. 중국의 3월 수입은 1652억 달러입니다. 전염병으로 크게 하락했던 2월 대비 크게 증가한 중국의 수출입 물량에 대해서 중국 해관총서 대변인은 재가동으로 지원되었던 이 자체 수출 물량이 납품됨에 따라 수출이 호전되었고 중국 국내 생산과 주민 생활이 안정돼서 국내 시장의 수요가 회복되면서 수입이 늘어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 등의 주요 선진국의 수요 충격이 중국에 그대로 전해질 것이라는 이 시장의 예측과 달리 3월 중국의 수출입 지표가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남에 따라서 글로벌 기관들은 글로벌 공급 사슬이 견조하게 동작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리기도 하고요. 반대로 선진국 수요 충격이 아직 중국 산업계에 전달되지 않았다. 이런 두 가지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 글로벌 투자자들이 중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두 가지로 체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환율이고 두 번째는 중국 증시인데요. 첫 번째 중국 환율 시장에서는 아직 중국 지표 개선에 대해서 신뢰도가 높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환율이 많이 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고요. 다음으로 중국 주식 시장에서도 역시 증시가 큰 회복 흐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지표를 봤을 때 아직 외국인들이 중국에 큰 투자를 하고 있지 않다. 아니면 중국의 지표 개선을 크게 신뢰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아쉽지만 우리나라 환율의 경우도 그렇고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인들
외인들의 투자에 대해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투자가 중국과 유사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자, 일단 외인들은 환차익을 노리고 투자를 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환율이 하락할 때 외인 자금이 강하게 유입될 수 있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증시가 추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도를 중단하고 매수로 돌아서 줘야 하기 때문에 중국의 지표를 신뢰하던 신뢰하지 않던 이 문제를 떠나서 글로벌 투자자들은 우리나라를 중국과 같은 배를 탄 운명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지표 개선을 신뢰하고 외인들이 투자를 늘려야만 우리 증시나 우리나라 환율에 긍정적입니다. 자, 외인들이 본격적으로 중국에 투자를 하면서 중국의 환율이 떨어지고요. 그리고 중국 증시도 상승을 하게 될 경우 우리나라도 프록시 통화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돈이 많이 들어오고 우리나라 증시에도 투자가 많이 되면서 외인 자금이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중국 지표가 개선되는 부분이 우리나라 증시에는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댓글이나 이런 질문들을 보면 중국이 망해야 하고 중국에서 외국인들이 투자를 다 빼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굉장히 높고 외인들의 투자 또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유사하게 움직이죠. 정말 중국에서 외인들이 자금을 다 빼고 중국 경제가 망할 경우 우리나라 증시 또한 함께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중국의 경제도 좋아지고 외인들 투자도 많이 들어오길 바라야 한다는 거, 이걸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지속적으로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